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아쉽네. 뭘 또 아쉬워요, 이게. 2700 좋은 거지. 코앞까지 갔는데 좋은 거지. 갑자기 금요일인데 조금 더 올려가지고 3000 찍고 2700 찍고 끝냈으면 그쵸. 얼마나 좋아요. 아유, 그렇긴 한데 좋잖아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왜 쟤네만 가나 하면서 미국을 바라보고 있던 것에서 야, 역시 우리도 간다라는 마음을 저기 갖게 오늘 해줬어요. 아침 뉴스삼 시간에 네. 그 버핏이 뭐 무엇을? 화장품하고 네. 뭐 항공우주인가 뭐 샀다 그러길래 네. 뭔가 이렇게 뭐 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그 화장품 유통하는 회사길래 네. 유통하는 회사면은 뭐 그 되게 비싼 화장품 파는 데도 아니고 그럼 중저가의 강자 누구냐? 네. 그럼 뭐 또 한국에 그런 거 아니겠냐? 우리나라 그랬는데 공급망이 좀 좋습니까, 진짜? 와. 그때 오늘 또 화장품 회사들 저 시원하게 또 올라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는 꼭 그렇게 남이 뭘 해줘야 그 진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핏이 사야 그 진가를 더 알게 된다는 거지. 음... 이미 잘 팔리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뉴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이 불발이 됐습니다. 지금 그 주주 10명 중 1명만 찬성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셀트리온 주주들 중 10명 중 1명만 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정진 회장이 이제 셀트리온 그룹을 하나의 회사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미 합병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으로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자, 지난 14일에 주주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셀트리온 주주들의 그 찬반 의견을 한번 봤는데 일단 셀트리온 주주는 8.7%만이 합병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를 한 셀트리온 주주가 있을 거잖아요. 예. 반대를 한 셀트리온 주주의 절반 가량이 합병 비율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나는 이 합병에 찬성하지 못한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셀트리온 제약에 있는 주주분들 설문조사에서는 합병 찬성이 67.7%. 예, 우리는 합병에 찬성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찬성 의견을 제시했던 주주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모든 가 합치게 되면 종합생명공학 연구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합병에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근데 합병에 대해서 셀트리온 주주들은 반대를 하고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은 찬성을 한 데는 합병 비율 산정에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 한번 표 하나를 준비했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둘 중에 누가 고평가됐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죠. 일단 시가총액은 뭐 셀트리온이 42조 2천억 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3조 2천억 원. 근데 주가를 보면은 노트북 연결이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연결을 해놓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42조, 네네. 셀트리온 쪽이 3조 그러면은 한 14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기업 가치는 1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 가격은 가로 보면은 한 3배 정도. 3배 정도. 그리고 실제로 펀더멘털도 보면 매출도 한 7배 정도? 영업이익은 또 또 한 7배 한 정도. 7배 정도. 근데 주가는 한 3배 정도. 3배. 그러면 셀트리온의 근데 매출액이나 합병 비율이 몇으로 나오는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만 보고서 네, 그냥 주가만 계산해봐야 보고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가를 우리가 어차피 시가로 평가할 거니까. 그렇죠. 시가로 한 달간의 가중 평균을 주가로 해갖고 그걸로 이제 합병 비율을 만약에 계산한다. 물론 이제 합병 비율은 모르지만 이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 뭔가 셀트리온 제약이 너무 좀 비싸게 쳐주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셀트리온에 비해서 거의 한 7분의 1, 8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가격은 한 3분의 1 정도라면은 셀트리온 제약 주주분들께서는 굉장히 나는 이게 내가 비싼 가격에 이제 셀트리온을 좀 주주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셀트리온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내 가치가 왜 이렇게 낮아라고 하면서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좀 중요할 텐데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이 양사의 합병이 추진되려면 결국은 답은 하나입니다.
셀트리온의 가치가 떨어지든 아니면 셀트리온 제약의 가치가 높아지든 둘 중 하나는 반대죠. 반대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가치가 높아지든 셀트리온 제약의 가치가 떨어지든 둘 다 하나일 텐데. 뭘 떨어뜨려?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셀트리온 주가 올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말씀이 결국은 그래서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지는 방향이 셀트리온 주주들에게 제시가 돼야지 셀트리온 주주분들도 이번 합병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참 특이했던 게 이런 거를 설문조사를 했다는 게 되게 특이했어요. 그렇죠. 네, 이걸 사실 설문조사라는 거는 특별한 그 저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제약 조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의무도 아닌 거죠. 네, 의무도 아닌데 물어봤는데 참 셀트리온이 뭐 저랑은 옛날에 좀 약간 애증의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보시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셀트리온 주주분들도 장난 아니에요. 강하시죠.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는 또 이제 셀트리온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의 스토리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 회사잖아요. 근데 네. 바이오 회사라고 예전에 바이오 회사라 그러면은 자금 조달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병원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해달라 그래도 안 해주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공장은 지어야 되고 막 그랬을 때 자본시장에서 이제 자금 조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자본시장에 대해서 좀 애정이 있는 회사가 또 셀트리온입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좀 약간은 좀 자본시장을 너무 이용하는 거 아닌가, 약간 좀 선동적인 거 아닌가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비판도 받고 그러면 또 이제 주주들도 워낙 거기에 똘똘 뭉쳐서 셀트리온을 잘 키워보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바이오 회사 하나 만들어보자, 네. 뭐 그러면서 성장했던 회사가 셀트리온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하는 그 3자 합병을 추진하려고 그랬을 때도 사실 그 주주들의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합병을 했는데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주주들이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쩌면 이거는 사실 그 의결권이라는 것도 일종의 투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를 2번 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설문조사라는 걸 굳이 꼭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주들한테 먼저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뭐 찬성하는 사람이 10명에 1명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기권한 사람이 또 한 절반 돼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리해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어쩌면 셀트리온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주들이 원하지 않으면 네. 굳이 우리가 이거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보여준 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결권 투표를 들어가서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예. 설문조사로 하지 않겠다 결정하는 게 사실 결과는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묘한 게 있는데 네. 그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식 수 비중으로 했는지 사람 수 비중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식 수 비중으로 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비중이 커요. 의결권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이거를 네. 근데 이거 사람 숫자로 하게 되면 항상 그 공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소액주주 숫자 비율로 보면은 소액주주가 많아요. 근데 의결권은 적거든요. 네네. 이게 주식수가 보유 주식수가 좀 적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견을 꽤나 많이 반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기억나는 게 서정진 회장님이 그 주주들한테 한번 승질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도 약간 승질내기 뭐 이렇게 주주들한테 승질을 내고 그래 막 이런 생각도 들지만 되게 주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으려고 하는 네.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 부분에서 좀 화를 좀 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저쪽입니다. 그 저기 케미칼 계열. 네네. 근데 그거를 합병할 때 사실 그 셀트리온의 그 밸류를 좀 더 높게 봐야 되는 게 이제 바이오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결국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주식회사의 어떤 그 거버넌스계에서는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합병을 한 게 좋으냐 하지 않은 게 좋으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고 네. 그 부분에서 주주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좀 한 발 물러선 것도 네. 어쩌면 그 셀트리온 특유의 그 주주 친화적인 태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뉴스. 예. 네. 두 번째 뉴스는
그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엔비디아를 추천을 했다. 추천했다고요? 예, 추천을 했다. 그러면서 그 CNBC 방송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 회장이 스탠퍼드대 학부생들 강연에서 나 대기업들하고 얘기 많이 나누는데 네. 기업들이 뭐 그 200억 달러, 500억 달러, 1000억 달러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돈 많이 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 구축에 약 한 3천억 달러, 400조 원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 중에 대부분은 그 저기 엔비디아 반도체 사는데 쓴다. 네. 그러면서 이게 아무래도 좀 학부생 대상이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사야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3천억 네. 달러가 모두 엔비디아에 돌아간다면 주식시장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알지 않냐?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뭐 종목 추천한 건 아니고요. 뭐 또 이런 얘기를 또 했다라는.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좀 네. 얘기를 좀 했다는 보도예요. 사실은 뭐 별 얘기 아니죠. 뭐 엔비디아 좋은 거 뭐 에릭 슈미트 회장만 알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그냥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는 이제 하드웨어판에서는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하드웨어에서는 그 엔비디아를 이렇게 능가하거나 경쟁할 만한 기업은 없을 거다. 네.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이 있겠지만 당분간 아니면 혹은 꽤나 오랫동안은 엔비디아 GPU를 하드웨어적으로 넘을 기업은 없을 거니까 네.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를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꼭 이런 시점 되면은 뭐 내가 엔비디아보다 뭐 전력 소용량이 얼마나 적고 뭐가 좀 많고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새로운 스펙을 막 들고서는 뭐 우리 이번에 이런 거 할 겁니다 해도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보다 전력 효율성이 조금 더 높다거나 네. 뭐 아니면은 저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대체하지 못해요. 나머지 생태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엔비디아만이 그렇게 되는가라고 네. 본다면은 어쩌면 지금 AI 반도체판에서는 좀 심플해진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대세가 되면서 엔비디아를 능가해보겠다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노이즈가 있다가 네. 그 노이즈들이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럼 엔비디아와 함께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 그러면 SK하이닉스 네, 그렇죠. 그리고 TSMC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는 이게 코스피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 있었으면 지금도 주가 훨씬 높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낮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게 이제 그 가치에 비해서 그 독점적인 경쟁력에 비해서 좀 덜 평가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마이크론 같은 거하고 비교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그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은 조금 더 약간 후하게 주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걔네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어디 뭐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어디라 그럴까 뭐 이렇게 3% 나라에 네. 뭐 주식시장에 뭐 독점적인 기술이 있는 누군가 있다 그럴 때 네. 별로 관심이 안 가잖아요. 안 쳐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화장품 얘기하더라도 미국에도 중저가 화장품 잘하는 종목 있을 건데 네. 그 종목 찾아보느니 그냥 한국 화장품을 찾아보게 되는 네. 것처럼 미국 시장 입장에서도 그럼 딜레마는데 어디냐라 그랬을 때 뭐 마이크론을 보게 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파트너십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별로 의심할 필요가 좀 없는 그런 상황이 꽤나 이어질 거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경로를 좀 봐야 됩니다. 경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경로를 봐야 되는데 하드웨어가 아닌 방식으로 엔비디아랑 경쟁하는 업체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말이 돼요.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업체인데 엔비디아랑 하드웨어가 아닌 걸로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이렇게 있더라도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 뭐 쿠다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근데 쿠다 위에 또 이제 모델이 있고 그런 건데 뭐 대표적으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GPU도 쓰고 AMD도 써요. 네. 근데 AMD를 쓸 때 이제 쿠다를 안 씁니다. 이게 쿠다가 없으면은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 편집을 한다. 네. 근데 포토샵을 직접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해요. 네. 근데 이제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진 편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포토샵 기능 가지고 나한테 좀 부족한 것 같아. 내 포토샵 그냥 뭐 윈도우만 사서 쓰고 포토샵은 내가 만들게. 네. 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직접 하는데 나 윈도우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네. 윈도우도 내가 직접 만들게. OS 만들게.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AI 반도체 판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이즈가 큰 시장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이 초기이기 때문에 아예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뭐 오픈 AI만 하더라도 좀 모델이 좀 복잡하게 하긴 하지만 쿠다 없이도 해요. 네. 그러면은 그런 방식으로 경쟁하는 업체는 좀 나올 수 있어요. 하드웨어는 엔비디아를 쓰든 아니면 엔비디아 아닌 걸 쓰든 그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해서 최종 서비스 단까지를 통합하는 네. 그런 경쟁자에 대한 이야기라면 좀 귀를 기울일만 하겠지만 이게 뭐 굳이 하드웨어로 엔비디아랑 한번 비벼보겠다는 건 별로 관심 안 둬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게 그럼 엔비디아 주식 사라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은 D램은 아니 HBM이 D램 쌓아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HBM도 HBM인데 네. D램 자체도 네. 이게 엔비디아가 독점이라 그러면은 D램은 과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D램 좀 팔린다고 해서 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네. 내가 D램 만들어서 경쟁 한번 해볼게요. 뭐 중국 정도나 그거 하지 그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너무나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좀 덜 민감하게 받아들인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트렌드포스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D램 업계의 그 매출이 31조 원 정도가 되는데 전분기보다 24.8%가 증가했다. 이게 분기 기준입니다. 분기. 아 전분기예요? 분기 대비 25%가 늘었고 네. 이 31조 원을 사실상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 어디야 저기 마이크론 네. 셋이서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ASP 평균 단가가 거의 19% 증가를 했고 매출이 22% 증가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훨씬 더 올랐겠죠. 여기는 HBM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HBM은 D램 단가가. 한 개를 팔아도 한 5배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거의 40%가 증가를 했다.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보통 이제 이런 거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왜냐면 숫자가 너무 크니까. 예. 근데 QOQ네요. 예, QOQ입니다. 전분기보다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예. 와. 근데 마켓 쉐어를 보면은 하이닉스가 좀 올라가고 삼성전자 조금 떨어졌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네. 근데 그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 보면은 마이크론이 더 떨어졌어요. 점유율이 그러네. 21에서 19가 됐고 삼성전자는 1% 포인트 떨어진 거니까. 네. 그럼 저거는 뭐냐면은 이게 비율, 그러니까 매출 비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 비율이니까 단가가 높은 하이닉스가 성장세가 더 크고 점유율이 더 큰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럼 마이크론은 매출 음. 기준으로 봤을 때 14% 오르고 마켓쉐어 떨어진 걸로 보게 되면 거의 뭐 2%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D램에서도 안 되고 음. HBM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이크론이. 근데 이 추세가 엄청나게 좋으니까. 근데 주가는 왜 안 올랐을까? 뭐 7만 원 하던 거 그냥 8만 원 가잖아요. 한 번에 갔죠. 그러니까 네. 별로 이렇게 지수에 따른 영향을 받겠지만 이 D램도 그 정도의 경쟁력이 있다. 우리 네. 좀 가까이 있는 친구를 좀 소중히 하자는 얘기고 3분기. 네. 예. 아니 그냥 농담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부모님 말씀 별로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부모 알기도 우습게 합니다. 제가 가까울수록 말 안 돼요. 뭐 장관님이나 사장님도 애들이 말 안 듣고 맞아요. 아빠 무시한다고 우리는 존경하는데. 되게 상처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아빠가 서울대 나와갖고 잘 된 거 뭐 있어? 뭐 이런 얘기. 사장님인데. 그 3분기 전망에 대한 것도 했는데 7월 말에 이제 3분기 계약 가격 협상을 마쳤다. 이게 고정 가격 협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가격 인상폭이 8에서 13%다. 근데 이게 예측보다 5% 포인트가 높다. 가격 인상폭이 8%인데 예측보다 5% 포인트가 높다 그러면 이거 예상을 뭐 제대로 한 겁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D램 사이클도 이게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여요. 네. 근데 업황은 이렇게 그러니까 추세를 그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뭐 D램 가격이 얼마다가 내일 뭐 얼마로 떨어지고 막 그러질 않아요. 그렇죠. 크게 추세를 그리면서 가는 거고 전 트렌드포스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삼성은 HBM3E 제품 검증 후 적시 출하를 보장하기 위해 H3BM3E 웨이퍼 생산을 시작했다. 24년 하반기 DDR5 생산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뭐냐면은 DDR5 해가지고 그 네. HBM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 HBM3E 납품을 하기 위해서 DDR5 갖다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DDR5 D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D램 추세는 항상 그 시점을 보면은 네. 그 트렌드포스를 비롯한 뭐 D램 익스체인지나 이런 데가 언젠가 시그널을 줍니다. 이게 그 이것도 이렇게 한 방에 땅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그 가격 인상폭이 쭉 올라가다가 가격 인상폭이 좀 줄어드는 때가 와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솔직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를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렇죠. 그 산업에서는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분명히 추세를 그립니다. 네. 근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 믿었나? 그러니까 솔직히 디램 이 정도 됐는데 네. 삼성전자 7만 원은 좀 싸긴 싸잖아. 너무했잖아요, 그거는. 라고 얘기할 때 샀어야 되는데 8만 원을 오늘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업데이트인데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뭐 현대기아차가 배터리 제조사 공개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BMW랑 벤츠까지 공개했다. 아우디, 폭스바겐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이제는 이제 거의 모든 제조사들이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 브랜드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리지 않았던 브랜드들만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GM 쉐보레 브랜드 2종 그리고 르노코리아 3종에 모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간 것으로 공개가 됐고요. KG 모빌리티는 아마 다들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그리고 취재 기자분들이 알려주셨던 것처럼 결국 2종 모두 BRD 배터리가 탑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볼보는 이제 볼보 2종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탑재가 됐고 폴스타는 폴스타2 일부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분사 이전 그러니까 LG 화학 배터리가 장착됐지만 나머지는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도 그 배터리를 공개를 했는데 모델 3, 모델 Y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일본 파나소닉, CATL 배터리가 탑재됐고 모델 X 그리고 모델 S라고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있잖아요. 예, 여기에는 예. 이제 파나소닉 배터리가 들어간 걸로 나왔는데 그 옛날에 개발한 거라 그래요? 뭐가요? S하고 X. X랑 S. 네, 네. 네네. 근데 이제 통상 다른 브랜드들은 본인들의 소비자들이 직접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구분하기 쉽게 홈페이지에 좀 게재를 했다면 사실 그 테슬라는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또 아마 보실 수 없을 겁니다. 홈페이지 게재는 안 했고요. 국토부의 자료 제출을 통해서만 본인들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렉서스도 유일한 모델이 있는데 유일한 모델도 이 파나소닉 홀딩스와 도요타의 합작사인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솔루션즈의 제품을 장착했고 포르쉐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저희 한지원 기자랑 같이 얘기를 할 때 포르쉐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탑재된 걸로 알려져 있다 정도까지만 얘기했는데 타이칸 전 모델에 LG 에너지 솔루션 제품이 탑재된 걸로 공개가 됐고요. 예. 지프, 푸조 는 총 3종의 전기차에 모두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스텔란티스 계열 그렇죠. 스텔란티스. 사실 스텔란티스 계열 자동차들도 공개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프와 푸조 전기차에 CATL 배터리 들어간 걸로 나타났고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곳이 롤스로이스와 미니. 미니와 롤스로이스도 이날 중으로 배터리 제조사를 알릴 거라고 하는데 뭐 롤스로이스는 뭐 저희가 지금까지 뭐 단독 보도나 이런 걸로 알려져 있기로는 삼성 SDI 배터리를 탑재한 걸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유종훈 기자가 그 벤츠 배터리 페러시스라고 까발리고 갖고 그냥 보드로 회사가 이걸 다 공개하고 있네. 이거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야, 그래놓고 유종훈이는 휴가 갔어요. 터트리고 휴가 갔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이 사태 이후에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신뢰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전기차에 대한 그 공포심이 커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는 약간 포비아 분위기가 약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고차 업체 K카가 그 벤츠 사고 이후에 지난 7일까지 내차 팔기 서비스를 통해서 접수했던 전기차 매도 물량이 직전 일주일에 비해서 무려 184%나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그 청라 화재 사고를 유발했었던 EQ2 시리즈 모델 있잖아요. EQ2 시리즈 모델이 전체 물량 가운데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EQ2 모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매물이 한 대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엔카뿐만 아니라 엔카에서도 지금까지 K카 말씀드렸죠. 엔카에서도 벤츠 EQ2 매물이 112대인데 이 112대 가운데 100대가 화재 사건 이후에 나왔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제 그 벤츠 EQ2 모델에 대한 신뢰도는 정말 추락한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짜증나잖아요. EQ2 탔으면 이게 하차감인데 하차감 딱 내렸을 때 사람들의 보는 시선을 좀 즐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딱 내렸는데 저거 EQ이다. 그러면 불자동차. 예. 아유 참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 해드렸고요. 네, 다음 뉴스는 라면 뉴스를 한지원 기자가 기자. 준비했습니다. 네. 요새 한지원 기자
좀 인기 많더라고요. 그 섭외 들어왔다면서요.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 이게 아저씨들 뭐가요? 옆에 있으니까. 네, 그 대표적인 라면 3사죠. 이제 농심, 오뚜기, 대답도 안 삼양식품. 해. 네네. 삼양식품이 이제 올해 상반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좀 해외 매출에 따라서 굉장히 그 좀 엇갈렸는데 해외 비중이 이제 80%에 육박하는 삼양식품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이제 농심이랑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네. 표를 보면은 삼양식품은 이제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앞에 표입니다. 네. 그 삼양식품은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4,244억, 그다음 영업이익 894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와. 네, 그다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8%, 영업이익은 103% 증가했습니다. 근데 상반기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입니다. 품목 숫자가 농심이 훨씬 많을 건데. 네네, 맞습니다. 삼양이 영업이익이 거의 2배가 넘네요. 네, 불닭으로만, 불닭으로 네. 맞습니다. 불닭으로만 거의 이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매출은 8,100원, 영업이익은 1,696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149%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 이제 국내에서 더 인기가 많은 농심과 오뚜기 실적은 좀 기대에 못 미쳤는데요. 네. 농심은 이제 올해 상반기 매출이 1조 7,332억 원, 그다음 영업이익이 1,051억 원입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농심은 삼양이야 워낙 요새 핫하다니까 그렇다 네네. 치는데 이 오뚜기한테까지 밀리면 농심한테는 좀 되게 굴욕적인 네. 실적이네요. 근데 이게 그 지난해 신라면 국내 소비자 가격을 좀 내리면서 이익이 예상보다 좀 줄었다고 이제 관계자가 얘기를 했고요. 네. 다시 표를 보여주시면은 오뚜기가 올해 상반기 매출이 1조 7,428억 원, 영업이익이 1,348억 원입니다. 근데 전년 동기보다 한 매출이 한 1.8%, 그다음 영업이익은 3.8% 늘었습니다. 근데 사실 2분기만 놓고 보면은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한 0.6% 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국내외 수출 비중 때문이거든요. 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삼양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외 매출이 좀 전년 동기 대비 75%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전체 매출에서 해외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 가까이입니다. 네. 그래서 10개 중에 한 8개는 삼양 그 해외에서 해외에서? 팔린다는 건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까르보 불닭이 엄청난 인기래요. 네. 사실 그 2분기 실적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그 미국 유튜버 불닭 먹방 조회수가 1억 뷰를 넘을 만큼 엄청난 인기이고요. 와. 근데 또 보통 해외 수출국 대부분은 이제 까르보보다 오리지널인 불닭이 더 인기가 많은데 네. 근데 미국은 올해를 기점으로 까르보 불닭이 좀 매출 비중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25%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농심의 국내 매출 비중이 76.4%거든요. 농심은 내수 매출이 네네, 76%. 국내가, 네네. 근데 오뚜기도 이제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도 안 되는데, 근데 농심과 이제 오뚜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해외 매출에 좀 신경을 써야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사진을 보시면은 그 프랑스 까르푸에서 이제 농심이 신라면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이제 이벤트를 하는 모습이고요. 뭐 이런 팝업뿐만 아니라 이제 농심은 해외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생산 기지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제 이 공장을 준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새 라인이 가동되면 미국 법인에서는 연간 라면 생산 능력이 8억 개 정도인데 이제 10억 개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뚜기도 최근 그 외국인이 발행하기 쉽도록 이제 영문 표기를 좀 바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까 보여주시면은 네. 네, 오른쪽에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오뚜기에서 이제 네, 한국적인 표기네요. 네. 오또기. 네, 저렇게 이제 바꾸면서 좀 해외 시장 공략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김정수 부회장님을 지난해에 인터뷰를 작년에 네.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했었죠. 네. 그때 이제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뭐냐 그랬더니 까르보 불닭. 아, 그 당시에 그렇게 이라고 말씀하셨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까르보 불닭보다는 오리지널이 더 맛있긴 하던데 네. 이게 좀 너무 매워서 그렇죠. 네. 그런 거가 아닌가. 오리지널이 맛있지만 못 먹잖아요. 까르보는 너무 덜해도 매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참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크게 네. 잘 됐네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고 진짜 이 그 효자 품목 하나가 이렇게 큰 성과를 내는 것도 참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올드 패션인지는 모르겠는데 참 농심이 좀 그러니까 농심이랑 CJ 제일제당이 좀 안쓰러워요. 왜요? 아니 진짜 약간 저기 같아. 원더걸스 같은 느낌 있잖아. 아
진짜 그 현장 가가지고 막 전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든 세계화 시켜보려고 그렇게 가진 노력을 했는데 네. 원더걸스가 이제 미국을 막 다 돌아다니면서 행사하다가 지역별로 다 돌아다녔. 네,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맞춤 추던 쌓이는 갑자기. 그냥 유튜브 스타가 되고 그런 농심은 지금 실적에서 밀리는데 불닭은 사실 불닭은 수출이잖아요. 해외 그렇죠. 생산이 없어요. 네. 근데 갑자기 유튜브에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되니까 네. 뭐 그래도 이게 이제 시작이면 그때 이제 싸이가 좀 시작한 이후에 그다음 우리나라에 BTS가 생겼죠. 네. BTS가 생기고 글로벌 스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CJ 제일재단과 농심도 그동안의 구력이 좀 힘을 발휘해 보길 기대하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난 2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액이 1분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좀 무섭던데요. 굉장히 좀 많이 늘었죠. 그리고 7월 그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55개월 내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와 이거 좀 심상치 않을 정도로 가파르게 그 아파트 가격과 그 특히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2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분기보다 80% 늘어난 16,400건을 기록을 했고 거래 금액은 98.6% 늘어난 19조 8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 부동산 거래 금액이 2년 만에 뭐 100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거는 뭐 전체 부동산 거래 금액이 다 포함된 거니까 그 중에서 서울 아파트 거래 금액이 지금 이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의 다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과 비교를 해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수준인데 아파트 거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파트 거래 증가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가장 크게 늘었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가 0.76% 올랐습니다. 이게 0.76%라고 하니까 이게 아유 뭐 0.76% 하는데 이게 일단 집값이기도 하고 한 달에 이 정도 올라갔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55개월 만에 최대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2019년 12월에 0.86% 올랐던 게 이전 최대 상승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이면 지금 거의 한 5년 전쯤이었으니까 55개월 만에 최대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 상태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부동산 열기가 주택 매매 심리 지수를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의 이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우리가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방의 뭐 주택 시장과 지방의 아파트 시장이 좋냐?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거의 강남 3구에서부터 성동 뭐 강남 3구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곤 해요. 아무리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강남 3구 플러스 뭐 몇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동산 시장은 지금 다 굉장히 힘든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그리고 시중금리가 그 기대감으로 내려가면서 갑자기 부동산에 대한 열풍이 좀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 예. 과연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좀 걱정이 있습니다. 좀 심상치 않아요. 요새 네. 부동산 또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제 불붙기 시작하면은 그 장난 아닌데. 한없이 불붙죠. 네, 그리고 이제 금리는 시장 금리가 이미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되게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골치 아플 네. 거예요. 막 신나서 막 웃으면서 막 픽픽 웃으면서 막 아우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늘어나서 정부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대출 금리를 부득이하게 높게 가지고 가는데 시중 금리는 내려갔으니까 예금 금리는 많이 못 뛰어요. 그래요. 돈 많이 벌죠. 그리고서 이번에 또 정부에서도 그 가계부채 잡는다고 이제 충당금 많이 쌓으라 그러니까 네. 충당금이라는 게 쌓아놓을 때는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나중에 나중에 실적이 환입되죠. 충당으로 환입이 되니까 좀 지금 정부에서 좀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내려가면은 그렇죠. 네. 기준금리를 영원히 안 내릴 수는 없을 거니까 네. 이게 지금이 거의 관리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아닐까. 공급 대책 나온 것도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뭐 뉴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 뉴스를 전한다라기보다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했던 뉴스인데 2분밖에 안 남았네요.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리포트를 제공하는 국내 30개 증권사의 리포트를 조사를 해보니까 네. 거의 뭐 90% 이상은 매수 의견이더라라는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할 바 없는 없는 그런 뉴스. 뉴스입니다. 네. 사실 정부에서 이 증권사 리서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뭐 개선안 관련해 가지고 뭐 5년간 애널리스트별 괴리율을 공시해라. 네 얼마나 잘 맞췄는지 한번 써봐라. 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사 분석 업무하고 영업하는 부분들을 좀 제한해라. 그래가지고 법인 영업 못하게, 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를 위해서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써준다거나 네. 그런 거 못하게 좀 제한을 좀 하기도 했었고, 뭐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뭐 정부에서 하는 얘기도 이게 여러 사안 중에 가장 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그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가. 받아들인다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가 펀드 매니저 위에서 리포트를 쓰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고, 네네. 이게 애널리스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커버하는 종목이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는 기업이라고 그러면 보통 커버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커버를 안 하는데, 커버를 안 하면 그냥 매도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특성상 뭔가 좀 안 좋다고 해서 주식을 하루에 다 팔거나 그러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매수를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는 건 오를 것 같으니까 주식을 사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많이 오를 것 같고 어떤 건 적게 오를 것 같고 그럴 때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도라는 말을 그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를 아예 비우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거를 근데 애널리스트가 뭐 오늘은 매수 썼다, 어제는 매도 썼다, 이것도 좀 이상하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주가는 매일매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가 뭐냐, 리포트 쓰는 걸 커버라고 합니다.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쓰는 거, 그러니까 네. 분석 대상을 삼는 거를 커버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애널리스트한테 이제 잡고서 매수 써라. 네. 그리고 또 이제 매도 쓰면 또 막 항의 전화하고 뭐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애널리스트한테 매도 의견을 뭐 매번 써라라고, 그러니까 매도 의견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게 과연 좋은 변화인지, 아니면은 이들이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저는 매도 의견 거의 안 보긴 네.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되게 유용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 판단을 할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용을 잘할지를 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문제 삼는 거는 사실 10년 전에도 문제를 삼았었고 지금도 문제를 삼고 있어요. 네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어떻게 봐야 되나. 무슨 이야기를 좀 그 시청자분들로부터 들어보고 싶으셨어요? 근데 진짜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매도 써 있으면 네. 그거 보고 진짜 매매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을까요? 이거 매수라고 써 있네. 그래서 매수하고. 이거 매도라고 써 있네. 그래서 매도하고 뭐 그런 분이 있을까요? 그런 그 실제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심리를 들어보고 싶으셨던 거군요. 근데 솔직히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네. 물렸는데 리포트에 매수라고 써 있어. 네. 핑계. 야, 이게 나. 아니 물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몇몇 애널리스트가 이게 리포트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경우가 가끔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옹호하는 거는 진짜 1도 그건 아니고 별개죠, 그건 1도 별개고. 아니고 네. 여기서 그 매수 의견 같은 경우에도 그 매수 의견을 보려면 괴리율 같은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지 어느 정도 네. 내려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어쩌면 투자를 할 때 다양한 투자 판단의 요소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을 뭐 어떻게 막 규제를 막 해가지고 야 일정 비율 이상은 매도 써 막 이런 그러면 안 되죠.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 판단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좀 리포트를 잘 볼 수 있는 쪽으로 봐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게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지만 여러분의 답변을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박근영 부장님을 더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앨리스 정님이 딱 그 얘기하시는데 타겟 프라이스 하향하면 매도 리포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법이 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P를 낮추면 그 다른 쪽에 TP도 높은 쪽을 비중을 높이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좀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법이 다르다는 네, 거죠. 네. 우리가 사용하는 문법과 그들이 이제 밸런싱하는 문법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매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이도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저희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이 찾아왔네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